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이제 태백산맥 옛날 영화 보시면 저는 파묘 보면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파묘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겹장이잖아요. 아, 이거 층간소음 얘기구나. 그 생각. 그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숫자. 아, 숫자. 네, 뭐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말발굽을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Initiated and first convened by President Biden in 2021. We see these challenges coming from within our societies, but we also see them, as I said, coming from without as non-democratic. 이게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2019년도에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하나 봤는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조선왕조실록의 1352년 음력 3월 3일 기록을 보면 죽어서 배고픈 귀신이 되는 야구야. 귀신을 섬기고 이런 걸 떠나서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활 밀착 인문학 인간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예,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각 분야의 이제 지식 셀럽 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나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하고 술자리 하면은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즐겁고. 근데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방대한 지식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뭐 꼭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누구랑 그냥 뭐 밥 먹으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인간적으로니까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뭐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인간적이라는 말, 칭찬으로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좀 못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 굉장히 특이한 칭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완벽하게 잘 불렀을 때 인간적이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완벽하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뭔가 이제 다 노래 멋지게 부르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막 삐끄덩하면서 넘어지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 아, 인간적인 모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를 잘 못했는데 그거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수식어라는 게 이런 게 또 이제 작가의 마음을 좀 파고드는 아주 묘한 형용이죠. 야, 그렇네. 뭐 약간 실수할 때도 아우 그래도 인간미가 있네. 뭐 저 사람도 인간이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 프로그램 제목은 인간적으로인데 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지만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술 한잔 기울이고 뭐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지난번에 또 주지훈 배우까지 우리가 잠깐 합석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특히 너무 좋아하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아주 인상적인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뭔지 모르지만 하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섭외를 받을 때 사실은 신동엽 씨가 하신다는 얘기를 딱 듣고 너무 뵙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정말로 신동엽 씨 때문에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서 요거 재미 포인트일 수 있는 게 나는 나보다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이
동엽이 형님보다 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뭐 동진이 형 계속 나한테 말 높이고 참고로 여기서 막내는 곽철식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뭐 어떤 거를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프로그램 제목이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박사지거든요. 학사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얘기해 주세요. 야, 그거 예측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예고편 찍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오늘 종방 찍는 거야. 그동안 수고하셨죠. 아, 그때 너무 저는 참 좋았던 게 우리 이동진 평론가님 이제 지금 사석에서는 뭐 형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형, 동진이 형. 그리고 나는 말을 계속 형한테 놓는데 형은 계속 존댓말을. 아, 예. 나 그래서 이 형 동생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형만 붙이고 계속 형 뭐 했어요? 뭐 어떻게 했대? 그건요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바보형 컨셉이에요. 시작 전에 그렇게 만났던 모임에서부터 약간 거의 좀 종방리원 분위기가 났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친숙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야,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만 알아둬도 사는데 참 재밌겠다.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인문학 지식을 나누고 또 오늘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활 밀착 인문학 인간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메이트를 모셔야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오, 지원아. 야. 직접 보니까 좀 비인간적인 느낌도 있는데. 이쪽만 조명이 좀 센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에 온 하지원 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다 너무 박사님, 정말 작가님, 그렇죠. 또 과학자님 이렇게 되게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과 얘기한다는 게 너무 신나긴 한데 막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아니 전혀. 네. 이분들 얘기 쭉 듣고 네. 쭉쭉쭉쭉 내 거로 만들어서 다른 데 가서 막 써먹고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네. 다른 데 가서 써먹을 생각만 하면은 아주 그냥 되게 신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뭐 다 초면이에요? 저는 다모 페인 출신입니다. 아프나? 감사합니다. 다모 페인. 그리고 발리에서 생긴 건데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네. 그 방송사 거길 들어가서 보고 막 카페도 만들고 포터 내다가 와. 이수정 정말 팬이에요. 네, 저도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2000년도에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동감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거기 남자 주인공 배우 유주태 선생님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기마늘파, 하지원파. 보고 있냐? 내가 하지원파라 그랬지. 하지원 최고라 그랬지 내가. 정말 특히 2000년 그때 진짜 제일 멋있는 어떤 젊은이 어떤 상징 광고 무슨 뭐 음료수 광고 뭐 소주 광고 이런 막 계속 나오시고 정말 만나뵙게 굉장히 돼서 디테일하게 오, 아시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던. 지원아, 오늘 지원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뭔가를 그래도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오셨단 말이야. 근데 왜 지원이는 공부를 안 해? 왜냐면 아까 나한테 저보다 어려요? 그래갖고 제가 2000년도에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은 저의 또래는 정말 이 같은 또래의 깜짝 아니 딱 봐도 어려 보이잖아. 그렇긴 한데요. 공부해. 야, 근데 야, 우리 지난번에 너튜브에서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또 우리 호철 씨 결혼식 주례도 이렇게 봐주었어요. 내년에 결혼하거든. 지원이가 주례를 좀 시간 되면. 오늘의 주례 선생님 하지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짠하게 바라보는 단 한 사람.
짱한 내 편이 되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지만 진정성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았었는데. 근데 일단은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두 분의 결혼식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 거의 무슨 주례사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만들고 제가 제일 가장 감탄했던 것은 이제 이게 인연이 짠한형으로 됐었던 것인데 그걸 키워드로 잡아서 서로에게 짠한 내 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주례사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었던 게 김훈 씨 책을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주례사를 할 때 부부는 서로 연민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부부는 연민으로. 근데 그 연민을 우리말로 바꾸면 순우리말로 바꾸면 짠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김훈 선생님급의 주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김훈 작가님 급의. 야, 잘 나오셨죠? 근데 그 하지원 씨를 겪어보면 알지만 허언증이 아예 없어요. 허튼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허세도 없고. 근데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약간 비현실적인데 뭔가 지원하지 않고서야 저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제와 상관없이 네. 뭐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요? 막 물어봐도 돼. 제가 그냥 살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들도 있어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좀 풀고 싶었어요, 사실은. 궁금하다. 하늘에 달처럼 뭐가 이렇게 탁 떴는데 머리는 커트머리고 한 50대에서 60대가 다 돼가는 아, 저 때 너무 좋았어. 이런 탁 봤어요. 샥 사라지더라고요. 얼마 뒤에 제가 일본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그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달처럼 뭐가 이렇게 탁 떴는데 머리는 커트머리고 한 50대에서 60대가 다 돼가는 아, 저 때 너무 좋았어. 이런 탁 봤어요. 샥 사라지더라고요. 얼마 뒤에 제가 일본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그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유세차임이 자, 요즘 이 방송 나갈 시점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파묘라는 영화가 계속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무속 신앙과 이렇게 뭔가 결합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해요? 무속 신앙을 이렇게 화면으로 볼거리로 좋게 보여줬다라는 것도 저는 파묘의 인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굿이라는 게 어떤 그런 무속적인 그런 뭐 귀신을 섬기고 이런 걸 떠나서 춤추고 뭐 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되어 있는 게 충청남도 부여에서 내려오는 은산별신제라는 굿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춤도 재밌고 노래도 재밌고 장단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살려놓은 것인데 그런 게 영화에서 좀 재밌게 표현된 거죠. 또 이제 무속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말 속에 다 남아 있어요. 단골 같은 말. 아, 단골? 네, 우리가 뭐 단골 손님이라고 할 때 단골이 원래 이 삼남 지방에서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단골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당을 단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와서 지금도 우리가 단골 손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당을 자주 찾아갔으면 단골이란 말을 지금까지 쓰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만 이렇게 전철만 타봐도 사실은 관련된 말이 많아요. 신당이 사실은
지금은 세신자를 쓰는데 원래는 귀신신이에요. 그리고 거기 무당집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당이고요. 영등포? 영등포는 영등굿이라는 굿을 하던 물가예요. 포가 이제 물가라는 뜻이니까. 무엇보다도 동묘역 있잖아요. 네. 동묘할 때 그 묘가 이제 우리는 이제 묘지할 때 묘자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당 묘자거든요. 한자가 달라요. 그럼 누구의 사당이냐 그러면 관우 아니에요? 관우 사당. 관우. 그 유비 관우 장비 할 맞아요. 거예요. 가 보시면 지금도 그 상 아, 관우 있어요. 상이 네. 이렇게 조각상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묘지만 동관왕묘거든요. 네,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에 와서 이제 조선하고 같이 싸우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이 관우를 이제 군신으로도 믿고 재물신으로도 믿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우의 은덕으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명나라로부터 한국으로 관우 신앙이 옮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명나라에서 요구해서 당시 선조가 너덕 때에 관우 사당을 만듭니다. 그 중에 남아 있는 게 동묘. 동묘. 이런 걸 생각하면 무속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은 또 공교롭게 평점을 좀 낮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예, 저희는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000만 명 넘은 영화 중에 공포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가 부산행밖에 없어요.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오컬트 영화로도 1위라고 하지만 공포 영화로도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라는 건 제가 볼 때 지옥을 보려는 게 공포 영화인데 그 지옥을 보려는 사람의 어떤 컴컴하고 이렇게 축축한 그런 욕망이 1,000만 명을 모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 다 보고 나면 공포 영화로서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미진함이 없고 스토리는 다 해결되고. 그런데 평을 왜 이렇게 짜게 주셨죠? 저 20분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네. 근데 파묘 거기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뭐 나오는데 김고은 배우가 또 MG 무당으로 나오고 최민식 배우가 풍수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원 씨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거를 믿는 편이에요. 왜냐면 풍수지리 뭐 이런 거를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미신과는 엄연히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뭐 부모님이나 또는 뭐 할머니나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건 있겠지만 제가 막 미신을 믿거나 뭐 징크스를 갖고 있거나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전혀 없는 편이에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일단 풍수지리가 좀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좀 엄연히 다르다. 풍수는 뭐예요? 풍수, 바람과 물이라는 뜻이죠. 바람풍자에 물수자를 쓰니까 어떤 땅 모양이나 무슨 뭐 물이 흘러가는 모양 이런 걸 보고 그 위치 중에서 어느 위치에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잘 살게 되느냐, 혹은 어느 위치에 무덤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후손이 잘 살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이제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 시대 내지는 뭐 고려 시대 이쯤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변해가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거니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모양이 땅에도 내려와 있으면 그게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닌가. 조선왕조실록의 1352년 음력 3월 3일 기록을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로 굉장히 이름 높았던 문맹검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최고의 중심은 북극성인데 북극성과 비슷한 그 모양이 지금 경복궁에 있다. 그래서 조선은 진짜 궁궐 자리를 잘 잡았다. 이 자리를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만의 학자들이 작년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풍수와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실제로 풍수적으로 자리가 좋다라고 알려진 곳이 땅값과 집값이 높다.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있는 숲의 위치와 그렇지 않은 곳의 숲을 비교를 하면서 생태 다양성 지수를 봤더니 실제로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 생태 다양성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냥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풍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 햇빛, 공기, 숲 이러한 부분들에서 좋은 것들을 얼추 정리해 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풍수가 좋다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집값이 높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신이란 말은 사실 이제 가치 판단이 개입된 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풍수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배산임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한양 같은 자리를 보고 보면 아니 그 자리가 너무 배산임수로 죽은 게 일단 남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풍을 뒤에 산이 막아주잖아요. 북악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좋은 자리인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이 음양오행설이나 이런 것이랑 섞이고 그러면서 동양 철학의 어떤 토대를 갖고 와서 지금 같은 걸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군가의 믿음을 그게 본인의 믿음보다 훨씬 좀 열등하게 보이더라도 혹은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생각이 지금 번뜩 드냐면 풍수지에서 기본이 집 지을 때 이제 남향으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조금 갔다가 서쪽으로 지거든요. 그래서 남향으로 집을 지어야지 추울 때 겨울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따뜻할 수 있으니까 남향으로 지으면 좋죠. 그런데 호주 같은 남반구에 있는 나라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주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 아니 집을 남향인 집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니 남향인 집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하다가 남향인 집 겨우 찾으면 남향인 집이 되게 싸게 나왔네? 그러면서 거기에 입주하셨다가 햇빛이 안 들어가서 해보신 분들은 많거든요. 북향으로 가야 돼요. 경험적으로 남향 집을 지으면 좋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중국 이런 북반구 지역에서 사실이었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반구로 가면 또 틀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점집 이런 건 안 믿어. 근데 딱 하나 진짜 신병을 알아서 뭐 무병을 알아서 무당이 된 나는 그런 사람은 좀 가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곤 해. 뭐 그런데 그 무당들은 그냥 무병을 앓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무당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약간 이제 전통적인 사회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중부지방, 서울 북부지방 이쪽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병을 알아서 무당이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것을 보통 이제 강신무라고 하거든요. 신이 내렸다고 그래서. 근데 삼남지방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쪽. 삼남지방에서는 세습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당이면 자녀도 무당이 되는 케이스. 삼남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습무들은 강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역도 따로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강신 경험이 있고 신병을 알아야 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건 한 반만 맞는 얘기인 거죠. 아닌 무당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주로 강신 체험이 있는 강신무들이 주로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도 이제 태백산맥 옛날 영화 보시면 그 물론 책이지만 거기 소화라는 무당 나오거든요. 소화는 세습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파묘라든지 뭐 그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강신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강신무는 약간 전국구 같은 거고요. 세습무는 약간 지역구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숯불에 손을 넣거나 막 칼을 입에 물거나 막 작두 타고 이런 거는 어떤 기운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진짜로 끝까지 참는 거예요?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일 악물고 무당이니까. 네. 또 많은 그 무속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당들은 다 작두 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무당은 이제 몸주라고 그래서 몸주가 뭔가 하면 이제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이 작두 장군이나 작두 대감이나 이렇게 부르는 그 신을 몸주로 모신 무당만 작두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무당이 다 작두를 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어느 다큐멘터리 PD님이 작두 타는 무당 장면을 찍으려고 가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준비하고 촬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 명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작두 위에 올라갔는데 촬영이 안 돼가지고 결국 비켜봐 해가지고 정말 작두 타는 좀 경험이 있는 분이 실제로 탔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궁금증 때문에 다리 한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배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피 흘리면서 피난 데가 또 아물고 또 아물고 또 아물고 우리 손에도 이렇게 굳은 살이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딱딱해진 발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하셨던 PD님이 있는데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이어트 때문에 또 신경도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이 얘기도 있어요. 방송국에서 버닝 선 이러면 최면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최면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버닝썬이 아니라 레드썬. 버닝썬이 아니라 레드썬. 버닝썬이 아니라 레드썬. 오늘 첫 텐데 바로 폐지될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앞에 말씀하신 거 다 편집되고 이것만 나가요. 그 장면 어딘지 알겠다. 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요, 뭘 다시 가? 그냥 하세요. 다른 프로그램 몰라도 이 프로그램은 그냥. 네. 물 한 번만. 그 실제로 최면도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레드선 이러면 최면에 걸렸다는 그 이야기가 짤로도 많이 돌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배우님을 우연히 한 방송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뵀어요. 그날 스케줄이 엄청 많아가지고 레드선 이러면 최면에 걸려야 되는데 걸릴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었대요. 그래서 최면군은 연기를 하고 넘어가고 다음 방송 스케줄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최면도 법의학에서 사용하는 제대로 된 최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방송에 보여지는 영화에 보여지는 많은 최면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최면에 걸릴 수 없는 상황도 많았다. 아니, 우리 하준 씨가 약간 이상한 뭐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어떤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한 7, 8년 전인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때 술 안 취했을 때예요. 정말 맑은 정신에 이렇게 막 바베큐를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의 달처럼 뭐가 이렇게 탁 떴는데 직감적으로 저는 저라는 걸 알았어요. 저라는 걸 알았어요. 네? 다리요? 미래의 다리요? 나인 거예요. 이렇게 형상이 떴는데 머리는 커트머리고 한 50대에서 60대가 다 돼가는 전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때 너무 좋았어.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장면을 있는 보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탁 봤어요. 그랬더니 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알아차려서 놀란 약간 그런. 바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저 언니한테. 언니 봤어? 그랬더니 언니 못 봤다는 거예요. 나 지금 미래의 나를 봤어 이랬거든요. 언니가 뭐래? 아, 그럼 너 술 취했으면 빨리 다 갔잖아. 술 안 마셨는데도. 야, 고기 먹고 취한 사람 처음 아,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일본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그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세계 다른 차원의 세상이 존재하는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허언증이 있거나 허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관심을 끌고 싶어서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별로 신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뇌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눈의 빛이 실제로 도달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 중추까지 신호가 전달될 수도 있지만 전혀 신호가 오지 않고도 뭔가를 보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꾼다라는 게 눈은 감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뇌의 시각 중추에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그 영역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원 선생님 살짝 졸았다. 졸지 않았어도 그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고기 굽고 있을 때 연기가 많이 나요. 아, 눈에 들어갔다? 연기가 많이 났으면 이 산소 부족으로 이 연기. 동심 파괴, 동심.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사실 이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백일몽이라고 그래서 깨어 있지만 무언가 이렇게 마음이 어딘가 거닐다가 무언가를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실 저도 과학자지만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체 이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체 이탈은 가능한 건지. 건가요? 실제로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높아요. 네. 공통적으로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뇌 안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영역이 있을까 찾았어요. 바로 측두엽 쪽에
TPJ라고 템포럴 파라이탈 정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그곳이 하는 일이 여러 시각, 청각, 촉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역인데 이곳에 이제 마비가 온, 리전이 온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2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문으로 나왔는데 오 신기하다. 결국 이 유체 이탈은 뇌 이상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스위스에서 제가 아는 그 연구팀인데요.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아웃 오브 바디 일루전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헤드셋을 딱 쓰고 내 앞에 아바타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아바타를 머리를 툭 치는 순간 누가 동시에 내 머리를 툭 치면은 내가 맞으니까 내 앞에 아바타도 맞네? 그럼 내가 막 손을 움직이면 내 앞에 아바타도 움직이고 누가 등을 긁어주는 거를 보는데 내 등이 긁어져요. 그러면은 뇌가 잠깐 동안 착각을 일으켜서 내가 내 몸 앞에 있는 저 아바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내가 내 몸 바깥에서 실제 나를 카메라로 찍어져 있지만 나를 보는 경험을 할 때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순간 어느 영역이 변할까? 그랬더니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환자들에서 이상이 생겼던 뇌 영역에 변화가 보인 거예요. 이로써 환자 대상으로도 일반인 대상으로도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끔 만드는데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특정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오류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유체 이탈로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 케이스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케이스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고요. 일단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으시고 학교 다닐 때 무슨 체력 검사나 이런 거 하면서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 달리기 할 때 그 기억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최대한 생생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주은 배우님 어떤 장면이 떠올랐죠? 오래 달리기 하고 마지막에 그 운동장에 확 이렇게 누웠던 기억. 누운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그죠? 근데 내가 봤던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내 앞이 계속 보이잖아. 누울 때도 내가 흙바닥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요게 보이지. 네. 내가 눕는 모습은 누가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야 너 이렇게 자빠졌다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거를 기억을 떠올릴 때는 내가 봤던 그대로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 모습을 바깥에서 본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게 자주 나오는 버릇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1인칭으로 하지만 기억은 3인칭으로 하게 되는 3인칭으로 거죠. 떠올려요. 그러니까 나 너무 생생하게 내가 막 헉헉거리면서 담배 끊어야 되겠다 막 그거 가지고 생각이 나고. 그런데 나는 내 앞만 보고 있었지. 나를 그렇네. 누가 촬영한 그 영상을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 근데 꼭 그 촬영한 것처럼 생각나거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바깥에서 빠져나와서 내 자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내가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듣다 보면 정말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게 진짜 사후세계를 잠깐 엿보고 온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착각한 건지 좀 언제부터 죽음 이후에 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굉장히 옛날부터 뭐 거의 인류 출현과 같은 시기 어쩌면 그 앞서부터 인류가 아닌 다른 종족 때부터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례로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정도의 청동기 시대 그때 유물 중에 이제 흔히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칼이 있습니다. 칼. 구리 청동으로 만든 칼이 있는데 사람 무덤 같은 데서 이제 파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근데 그 동검을 파보면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 칼이 곱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칼을 반토막으로 뚝 부러뜨린 상태로 나와요. 누가 일부러 부러뜨리는 거예요. 사용하다가 반으로 부러졌는데 그거를 사람하고 같이 묻어놓은 게 아니라 왜 사람한테 칼을 같이 묻을 때 굳이 그거를 반토막을 내가지고 묻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그 뭐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뭐 그냥 설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사람이 주인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갔으니까 이 사람이 저승에서도 이 칼을 들고 잘 멋지게 활약하게 하려면 칼도 저승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을 부러뜨려 가지고 칼도 죽여서 넣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굳이 부러뜨려서 넣었다는 거는 죽음 이후에 어떤 저승 세계에 특별한 법칙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굳이 비싼 칼을 부러뜨려서 넣은 거겠다. 좋기 3,000년 전에 문명이 시작되던 청동기 시대에도 이 저승,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굳건하게 있었겠구나 뭐 짐작해 볼 수 있죠.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집이 필요한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도 집이 필요하다라는 믿음. 그 죽은 사람의 집이 무덤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뭘 같이 이렇게 사랑 평생 좋아하셨던 거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옅은 의미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이 있고 저는 파묘 보면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파묘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겹장이잖아요. 무덤 하나에 2개의 관을 넣는. 아, 이거 층간소음 얘기구나. 그 생각.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큰일 나는 영화이구나.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사후세계를 보면은 약간 보는 시각이 영화를 통해서도 되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뭐 신과 함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여태까지 인생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전부 다 평가를 받으러 가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코코거든요. 너무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울면서 봐요. 이게 이제 멕시코의 망자의 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10월 말에서 한 3일 정도를 망자의 나이라고 그때 이제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경계가 이제 열린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제사상처럼 이렇게 딱 차려놓고 거기서 뭐 사진도 갖다 놓고 뭐 빵도 갖다 놓고.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기억을 해준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 쪽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비장하게 받아들이는데 그쪽에서는 죽음을 그냥 연장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 지역마다 혹은 나라마다 영혼이나 사후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그렇게 사후세계를 다루 상상한다라는 것으로 지옥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전 문화권에 사실 지옥에 관한 관념들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지옥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서구에서는 지옥을 불지옥으로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브라함기의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은 사막에서 일단 태어난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정반대로 이누이트가 있잖아요. 에스키모들라고 과거에 불렀던. 알래스카 이누이트는 지옥을 어떻게 상상하냐면 얼음 호수로 상상해요. 죽으면 글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추위가 너무 무서운 거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은하수 옆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늘의 밤에 은하수를 보면 나일강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하수를 나일강이 하늘에 반영된 것으로 보죠.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듣고 떠오른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같은데 불교에서 들어와가지고 죽어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뭐가 되게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영화 중에 타짜에 보면 정말 화투 잘 치는 사람 별명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귀. 아귀가 뭔지 아세요? 아귀? 죽어서 배고픈 귀신이 되는 게 아귀. 아귀가 되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그 지옥이 다 따로 있는 거네, 그죠? 그 홍석천 입장에서는 나중에 갔는데 다 여자밖에 없어. 와,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종엽님은 지옥이 술이 없는. 그러니까 다 다른 거네, 사람은. 저 너무 궁금한 게 저는 누군가 우연히 그러니까 점성술 같은 걸 보는데 생일 태어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걸로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또 솔깃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들어보니 뭐라고 하던가요? 바람이래요, 저보고. 아주 강한 바람. 태풍처럼. 태풍. 토네이도.
네. 야, 그분도 뭐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당신은 바람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태어난 거가 정말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미래를 봐준다거나 뭐 그런 그게 정말 맞는 건지도. 근데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실 많아요. 엘리자베스 1세도 즉위할 때 점성술사한테 물어봐서 자기 즉위 날짜를 잡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교황들도 그랬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꽤 많은 교황들이 자기가 즉위 날짜를 잡을 때 점성술사랑 해서 날을 받아서 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도 성경에도 점성술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저기 어디 태어나셨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러 가는데 어떻게 보러 가냐면 하늘에 별 보고 가잖아요. 그 별을 통해서 신이 뜻을 거기다 어떤 읽을 만한 사인을 줘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점성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성경과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과학사에 너무 위대한 케플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점을 쳐서 별점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 같은 것을 수록한 달력 팔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케플러가 케플러 스승이 이제 티코 브라헤잖아요. 티코 브라헤도 역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서 그게 맞아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동설이 상식이다라는 것을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점성술과 천문학을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가 붙어있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레이건 대통령이 항상 점성술사한테 물어봤다 이런 거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이 점성술사를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갖고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Now is a tape of yesterday afternoon shooting outside the Washington Hilton Hotel. 우리가 보기에는 뭐 레이건 그러고 살아났고 병원에서 농담도 했다며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대하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어서 낸시 여사가 어느 날 이렇게 지인이랑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알고 있던 어떤 점성술사가 사실은 말이야 그 여자가 이날 레이건 굉장히 위험한 날인데 하고 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시 여사가 놀래갖고 오마이갓 막 그러고서는 찾아간 거죠 그 여자를. 그래서 그 점성술사가 이름이 조한 퀴글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갖고 아 이날은 안 좋은 날이에요. 그날 뭐 스케줄 잡으면 안 되고 아 이 새로운 정치가 예를 들어 소련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어떨까 케미가 맞을까 궁합 최고야 짱이야 막 이러고 진짜로 뭐 조약에 사인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좋은데 요 날 요 시에 해요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해주면서 그리고 레이건 이제 퇴임한 다음에는 책 내고 베스트셀러에서 돈을 항상 벌고 네. 뭘 예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틀리고 계속 틀리더라도 뭐 하나가 딱 맞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거를 후견지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일어나고 보니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예언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조건 예언을 많이 하면 맞는 예언들이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요. 던지다 보면 안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던 이야기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해석해보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 많은 수의 예언들을 던지다 보면 누군가가 기억하게 되고 회자되는 예언들이 있어서 그것이 역사에 기록된 게 아닐까. 모든 게 기록될 수 없으니까. 정말 한 20년 전에 방송국이 KBS, MBC, SBS 세 개밖에 없었을 때 예능과 관련된 그 PD랑 뭐 이쪽에서 뭐 어디 점쟁이가 유명하다 용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 프로그램 잘 될까요? 뭐부터 해가지고 근데 방송국에 소문이 퍼지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번에 개편할 때 뭐 어떤 프로그램이
이 MBC에서 생기고 또 어떤 프로그램 KBS에서 생기고 이걸 혼자 다 알고 있어요. 편성국장, 3사 편성국장. 그러니까 이 점재가 뭘 얘기해주고 좀 있으면 저쪽에서 뭐가 생길 거 그러면 나중에 보면 진짜 생기는 거야. 막 미친 거야. 그 점재는 어떻게 알았지? 이쪽에는 또 저쪽 정보 흘리고 그래가지고 한때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방송국 그 제작 관련 뭐 부장, 국장들 다 거길 갔던 거죠.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MBTI도 믿음 같은 게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그런 거 좀 믿는 편이에요? 어때요? 뭐 옛날에 우리 혈액형으로 성격 따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 비교해 보면 뭐 MBTI는 정말 굉장히 발전된 거다. 혈액형보다는 혈액형에 비하면 뭐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게 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딴 나라에서는 MBTI 별로 유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요즘 한류가 유행이라 가지고 중국, 동남아 이런 데서 MBTI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거 지목제가 돼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걸 다시 부활시킨 걸까요?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분류하는 걸 좋아하긴 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상의학이 있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우리는 이러한 분류를 많이 신뢰하는 어떤 문화적 전통에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우리 어머니 띠 많이 따셔요. 띠. 말띠면 어떻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MBTI가 딱 소통의 도구로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MBTI 뭐예요? 이러고서는 아이구나 이러면 대략적으로 내 캐릭터를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받기도 좋아서 저는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저는 MBTI 굉장히 재밌는 화제거리라고 생각하는 정도. 근데 저는 MBTI가 동어 반복인 것 같거든요. 테스트를 할 때 거기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뭐 90몇 가지의 문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걸 가지고 당신은 이런 겁니다라고 다시 말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동어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음 중에 어떤 사람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오케이. 당신은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오케이. 나중에 진단을 해주는 당신은 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 맞아 나는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 면 좋아하는.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진짜 딱이네 딱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화된 자기라고 자기가 서술한 결과에 따라 말을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그렇죠. 좀 만들어갈 수 내 있으니까.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싶은 내 모습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MBTI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구분 짓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카테고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혈액형이든 미신이든 MBTI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한국 사회가 현대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늘 불안하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압박이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유난히 뭐 미신이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뭐 그런 뭐 우리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 믿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그래서 주제가 미신 해갖고 봤더니 독일에서 1918년에서 1940년 사이에 그렇게 미신이나 점성술이나 뭐 이런 거에 별자리에 관련된 얘기가 언론이나 뭐 신문 매체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왔대요. 소설도 나오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게 바득바득 살아왔다. 근데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의외로 사회 지도층이나 뭐 회사의 회장님, 높은 분들 중에서도 미신을 믿는 경우가 꽤 많이 맞는 것도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무슨 뭐 만두 빚어서 파는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잘 만들수록 잘 팔린다. 이 인과관계가 명확해가지고 내가 잘 빚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회장님, 내 회사 밑에 직원이 한 2만 명 있고 진출해 있는 사업 20가지가 있다. 그중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뭐가 큰 사고가 부딪혀가지고 우리 회사 갑자기 어려워질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자꾸 혹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나라에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거 뭐 어디까지 자기가 잘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영화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알기 어렵거든요. 아까 파미어 우리 이동림 평론가님께서도 약간은 좀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왜 흥행하고 천만 영화가 되거든요. 이거 진짜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뭐 희한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야 그 영화를 보면 안 된다더라 라고 해서 영화가 막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고사라도 지내볼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고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안도감 뭔가 조사를 지냄으로써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러니까 그걸 지낸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지내면은 뭔가 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유난히 좀 미신을 좋아했던 뭐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들 많죠. 예. 뭐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말발굽을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악귀로부터 보호해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험 있고 품위 있고 이런 사람인데 13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숫자. 아, 숫자. 네, 근데 뭐 숫자 13을 싫어하는 거는 뭐 서양인들 중에 많은데 좀 심하게 많이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어디를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13일에는 절대로 안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13일에 꼭 출발을 해야 되는 일정이다 그러면은 12일 밤 11시에 떠난. 네, 그 정도로 믿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 1945년 4월 12일이에요. 12일 날 떠나셨구나. 지금 가는 날짜도 13은 너무 싫어서. 그렇게 너무 싫으니까 12일 날 가신 내가 거야. 전날이 오기 전에 14일 날 가시면 14일 날 가셨어도 이틀 더 사시고. 네. 근데 13을 싫어하게 되는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서양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숫자 자체가 13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북유럽 신화 중에서 이제 신이 12명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13번째 로키가 와서 깽판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13이 불길하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보면은 이게 미신에 좀 미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에 유난히 잘 빠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이게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2019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미신을 잘 믿는가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물 안에 숨은 연관성을 잘 찾는 사람들 중에서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종류의 큐를 어딘가 숨겨놓고 내가 알아차렸는데 이 방송이 잘 되려면 뭐 이런 걸 해야 돼라는 형태로 어떤 숨은 연관성을 잘 찾는 사람들이 한번 미신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하거나 뭘 읽으면 이걸 더 많이 신봉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A가 한 것이 B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뭐 원인이 된다는 게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한 두어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사실상 연관성은 없는데 거기서 둘이 뭔가가 있어 하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신에 잘 빠진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미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진화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미신을 믿는 경향이 인간을 생존시켰다 이런 과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마이클 셔머라는 작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엔진이란 말을 했거든요. 서로 관계가 없는 인과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요인들 사이에서 패턴을 인간은 발견한다는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음 엔진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다는 거고요. 원시 시대에 이제 조류를 볼 때 언제 밀물 썰물이 오는지 이 음식을 이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죽는지 이런 걸 알려면 패턴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파리가 어떻게 나면 먹을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믿음 엔진이라는 걸 갖고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미신일지라도 믿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고 진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미신이 많은가 할 때 미국에서 미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리스트가 보면 미국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 1위가 어부예요. 뭐 죽거나 뭐 다치거나. 그렇죠. 어부들은 이제 굉장히 미신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컵을 걸어 놓을 때 이 컵이 이 안쪽이 보이지 않게 걸어 놔야 된다든지 금요일 날 뭐 출항하면 안 돼요. 또 항해 중에는 휘바람 불면 안 돼요.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생각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 가장 위험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미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효능이 있으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인간이 원래 굉장히 불안한 존재잖아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하나가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이 나에게 맞는 타이밍일까 아닐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지키면은 그래도 모든 것을 정말로 완벽하게 다 하고 자연도 나를 도와준다. 미신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뭐 재미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징크스도 그렇고 약간의 미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미신을 믿게 되면 통제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쁜 믿음이 없는 믿음보다 나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앞에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미신을 믿으면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내가 세차했으니까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존재의 기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신에서 시작해서 과학으로 가는 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기후제 지내고 날씨 이러한 것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기상 예측이라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이 경험치가 모여서 과학으로 가게 된 일이라서 여러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네. 손잡이를 이렇게 바깥으로 놓는 건 어떤 징크스 아니에요? 저에 대한 적의 표시가 아닐까요? 마음의 표시. 감사합니다. 애정의 표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파묘의 무속신앙부터 뭐 징크스, 미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 뭐 진짜 또 최고의 과학자분들도 계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편안하게 제가 보니까 그냥 미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막 걸어 다니면서부터 이제 자기 전에 늘 별을 봤거든요. 별을 본 순간 정말 우주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 곳으로. 소원을 빌어도 항상 하늘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거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되게 엉뚱해서 교실에 꽉 찬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우주로 가요. 눈을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줘요. 이렇게 응 하면 갑자기 우주 밖으로 내가 쑥 나가요. 근데 정말 전 우주로 간 것 같아요. 그럼 우주에 나와서 이렇게 떠 있으면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혼자 막 놀다가 10분 지나면 다시 또 쑥 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는 뭐 어떤 그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주 덕후였던 것 같아요. 약간 예술가 스타일이시네요. 그리고 뭐 화성 가고 싶다고 옛날부터 이제 미국에 어떤 기지가 있어요. 화성을 체험하는. 거기에서 한 2주 동안 똑같이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프로그램 임할 때도 되게 진지하게 진짜 임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뭐 화성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농반진반처럼 하는데 실제로 언젠가는 진짜 화성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나요? 제가 나사 직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생애는 안 될 거다. 그래서 발끈해갖고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안 된다니까 그냥.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저도 가능하지 못한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어떤 나사에서 나온 논문을 봤더니 아무리 빨라도 100년 안에는 어렵다가 이제 미니멈 모든 가능성 0.001%까지 열어놔도 뭐 오래 걸리면 10,00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테라포밍, 그러니까 지구화 시킨다라는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서 최근에 좀 유명해졌죠. 몽상가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앞선 우주 개척자일까요? We can have send people to Mars and make life multiplanetary. 0. We're at stage 1. Liftoff indication. Liftoff of the Falcon 9. Between the Dragon spacecraft an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 추진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T 자동차 모델 약간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성에 가는 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한번 그냥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을 해보면 화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게 지구에 떠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아폴로 11호를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3명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달까지 3일 갔다 왔는데 달까지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는 가까울 때 한 5천만 킬로미터 이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까지 거리의 한 100배 이상인 거죠. 훨씬 더 많은 어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저희 거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3년 걸린다거든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가장 오래 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체류했던 기간이 40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인류가 나갔다 온 게 최장 기간인데 편도만으로 그 기록을 한 2배, 3배를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폴로 11호 때 보면 아폴로 11호가 이 지름이 3m예요. 그 안에 성인 남자 3명이 있거든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또 시끄러운데 MRI 같은 데 들어가도 끔찍하잖아요. 그 잠깐 몇 분 하는데. 네, 근데 거기서 퉁퉁퉁하는 소리. 그렇죠. 거기를 가서 이제 그런 비행기, 그런 우주선을 타고 거길 버텨서 3년을 화성을 간다? 저는 중간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수록에 하지원 선생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원 선생님 간다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3년 동안 뭐 더 좁아지죠. 더 좁아지죠. 뭐가 좋아? 타보면 더 좋아.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따라잡겠죠. 옛날에 우리 기술이 부족할 때 컴퓨터가 뭐 안 좋았고 생각해보면 지금 훨씬 좋으니까 언젠가는 따라잡을 텐데 그거를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 장수하시는 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장수하시면 아니 정말로 한 뭐 100세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갈 수도 있는 전 거니까. 거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원래 그런 데 가서 정말 정착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족이 가야 돼요. 옛날에 사실 저는 이 화성에 간다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을 하고 요 생각이랑 조금 비유를 많이 해보는데 당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정착을 했고 예를 들면은 영국 왕실에서 보낸 사람들은 버지니아 쪽에 이렇게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탐험을 하라라고 보내니까 막 젊고 건장한 남자들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쪽 버지니아주 쪽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죽던지 풍토병으로. 그래서 이게 확장하고 번성하고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뉴잉글랜드 쪽 가족이잖아요. 저쪽은 이제 청교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온 사람들이니까 주로 가족들이 몰려가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협이 닥치고 그래도 자식들을 봐서라도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모여갖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끼리 또 모셔갖고 살아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가서 뭘 하겠다 싶으면은 정말 가족이 모여갖고 딱 가갖고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스타들이 이제 팬을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팬분들하고 팬들이 같이 되겠다. 네. 방금의 팬미팅. 팬미팅도 하고. 오늘 스페셜 메이트 하지원 씨, 예, 인간적으로 첫 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우주와 미신에 대한 주제잖아요. 근데 미신을 사실은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미신이라는 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사회가 이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 하는데 내 일상을 되돌아보면 이게 그런 건가? 나도 그런 쪽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구나. 그걸 저도 알게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Belief is the natural state of things. It is the default option. It's more difficult. It's uncomfortable to not believe things. 근데 제가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그 푸바오는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한국인의 행복 도파민 푸바오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아요.
푸바오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판다계 임용. 판다는 가보면 항상 이렇게 먹고 있어요. 육식동물의 내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나무 아무리 먹어도 이 몸이 영양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제일 많이 준 나라가 혹시 있나요? 선물로 많이 준 나라로 치면은 북한이 되게 많이 줬어요. 우와, 진짜. 근데 꼭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죠, 푸바오. 채널 A